2026년 2월 5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군은 미 항공모함으로 다가오는 이란발 샤헤드 드론을 격추하고 또 몇 시간 뒤에 이란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선박을 납포 시도하는 등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이 높아져 가고 있는 이때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내일 6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열리기로 하면서 더 큰 충돌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있게 될 전망은 그야말로 미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유진 PD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지난주에는 저하고 이유진 PD하고 우리 또 다른 스태프하고 일본으로 취재하러 갔다 왔어요. 출장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이에 또 뉴스가 많이 쌓였는데 우선 드디어 내일 2월 6일자로 오만에서 미국과 이란의 대표들이 모여서 핵 협상한다라고 하는데 이번 핵 협상 어떤 걸 합의할 예정인가요? 이란에게 요구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 그리고 이란 영토 내에 약 450kg 규모 정도가 되는 농축 우라늄이 있는데 이걸 해외로 반출해라. 그리고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이건 단순 동결이 아니라 생산과 개발 자체를 멈추라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즈볼라와 하마스, 후티 등 이란의 해외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 중단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체제 유지 중단을 수단을 포기하라 이런 요구에 가까운 것이죠. 예, 그런데 이번 협상이 뭐 제대로 될지는 잘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란의 태도를 보면 이번 협상을 통해서 뭔가 합의를 볼 의도가 있기는 한 겁니까? 늘 그래왔듯이 시간 끌기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애초에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 자체를 충족시킬 수도 없고요. 농축 우라늄 반출이나 핵시설 해체, 그리고 미사일 프로그램 제한,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이란 정권에 있어서 체제 안전과 직결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지난 3일 화요일 이란의 하메네이의 정치 고문인 알리 샴카니 대변인은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신 우라늄 농축도를 이제 60%에서 20%로 낮출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해외 반출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란 내 60% 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군사적 목적으로 생산된 게 아니다. 그리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평화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다 보니 사실상 협상은 불가하고요. 미국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저 이후에 나중에 또 상황이 악화되고 전쟁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미국이 외교적 해법은 시도했다 이런 명분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이란의 핵 프로그램 이것이 평화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미 뭐 3, 40년 전부터 이란이 그 핵 프로그램 시작할 때부터 늘상 해왔던 얘기 하나도 달라진 거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란이 별로 이렇게 협상의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란의 국회의원들이 심지어는 뭐 혁명수비대 IRGC 그 제복을 입고 시위도 하고 또 아직도 이분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하메네이도 지금 미국의 트럼프를 향해서 계속 조롱하고 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란 국영 방송 영상에 따르면 이란 의원들이 IRGC 이란 혁명수비대 제복을 입고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 EU가 IRGC를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의회는 보복 조치로 EU 회원국 군대도 테러 단체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여기에 하메네이도 SNS에 수많은 글을 게시했는데요. 미국의 악행을 종식시키겠다. 그중에는 이제 이번에 지역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뭐 이런 주장도 하면서 미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면서 경고를 했고요. 미국이 이란의 소요 사태를 선동했다라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란의 위상이 굉장히 격화된 그런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부러 좀 더 강하게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미국에게는 뭐 공격하기 좋은 구실만 주고 있는 셈이죠. 하메네이 인류의 역사적인 그런 빌런들은 참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인데.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지난 화요일에요.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지난 화요일 날에는 아까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얘기했지만 미국 항공모함에 겁도 없이 지금 이란의 드론이 접근했다가 미군에 의해서 격추됐다고 그랬어요.
네, 이제 미 중부사령부 센트콤에 따르면 이란 드론이 불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미 항공모함 에이브라임 링컨을 향해서 공격적으로 접근했고 국제역에서 작전 중인 미군이 반복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함선을 향해서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링컨함에서 출격한 F-35식 전투기에 의해서 이 드론이 격추됐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해당 드론 격추 몇 시간 전에도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 중이던 미국 국적의 미국인 선원들이 탑승하고 있는 상선을 괴롭힌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드론을 격추한 몇 시간 후에는 IRGC 병력이 상선 스테나 임페러티브 호를 괴롭혔다라고 미군이 밝혔습니다. 군 발표에 따르면 이란의 보트 2척과 그리고 모하제르 드론 1대가 고속으로 이 선박에 접근해서 유조선에 승선하거나 납포하겠다 이렇게 위협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한간에는요, 지난해 2025년 6월 12일 날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을 해서 물론 이제 미국도 23일 날 동참해서 이제 그 B2가 날아가서 포로도를 공격하긴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란의 핵시설 중에 그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란이 다시 이 핵시설들을 복구하고 이미 다시 미사일을 생산하는 그런 시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뜬 소문이길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네, 이 최근 위성 사진에 따르면 이란이 핵시설 위에 위장 천막을 설치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FDD 자료에 보면은 현재 이란의 핵시설 현황까지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시설과 그리고 그걸 무기화하는 시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빨간 블록은 파괴된 시설이고 그리고 초록색 블록이 현재 계속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파란색은 알려지지 않은 시설이고요. 즉 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의 경우에는 현재 7개가 이란에서 운영 중이라는 것이죠. 이란이 몰래 계속해서 지금까지 핵시설을 운영해 왔던 것이고 핵 합의는 앞으로도 지킬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방증인 겁니다. 이제 드디어 내일 미국하고 이란하고 핵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란과 미국과 이 핵 협상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은 매우 분명합니다. 이란은 어떤 합의도 지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번 4일 수요일에 이스라엘이 위트코프와의 회담에서 이란이 어떤 합의도 지키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합의에 도달하려는 이 미국의 시도도 무의미하다 이렇게 미국 측에 경고했다고 전했는데요. 설령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 이란은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해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번 협상을 이란이 시간을 벌기 위한 전술적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핵시설 복구와 그리고 무기 은닉을 위한 시간을 벌고 있다 이런 판단이 이스라엘에선 강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이스라엘 쪽에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분위기가 그랬더니 오늘 내일 할 것 같다. 뭐가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게 아마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이나 아마 계속 그렇게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한 게 지금 며칠이 지나갔어요. 거의 일주일 이상 지나갔는데 아직도 미국은 이란을 공격하지 않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미국이 공격을 뜸을 들이고 있는 이유는 2월 6일 내일 회담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일각에서는 중동국가 설득 시간 벌기나 이스라엘 동맹국 방어 시간 끌기 혹은 이란 반격 대비 군 자산 빌드업 시간 벌기 등 각종 다양한 전망과 분석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만약 이란이 이번에 공격을 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피해는 이전보다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가의 아이언빔이 이번에 이미 실전 배치의 마무리 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의 해외 대리 세력 역시 약화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이미 IDF는 지난주부터 헤즈볼라 병참 기지에 대한 공습 강도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주변 중동 국가 설득도 이미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지난주에는 터키, 사우디 이런 주요 중동 국가들은 자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 기지에서 이란 공격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근데 이번 주에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으면 영내 미국 확장 안보 억지력은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하면서 미국의 대이란 공격을 사실상 용인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런 무의미한 협상 창구를 개시한 이유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는 미국 내 정치 여론을 의식한 행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뭐 어쨌든 지금 미국이 이란을 향해서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그 항공모함이 일단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된 있기도 하지만 그것 말고도 뭐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미국 국방부 관계자와 위성 사진 그리고 입수 가능한 추적 자료에 따르면 미군은 최근 한 달간 이란 인근 기지에 수십 대의 전투기를 배치를 하고 그리고 중동 전역에는 약 12척의 군함을 집결시켰고요. 그리고 장거리 드론을 활용한 지속적인 감시 또한 진행 중입니다. 이 밖에도 페르시아만 상공에서 미군 드론의 이 비행 궤적이 페르시아어로 공격이라는 단어를 형성한 그런 장면 또한 공개가 이번에 되면서 상황이 임박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란 옆에 있는 그 터키가 미국과 지금 이란과의 이 갈등 고조 상황에 대한 그 입장 변화가 최근 들어서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미국과 이란 갈등에서 터키는 이란 편을 들었는데 최근 터키의 입장이 변했대요. 어떻게 변한 겁니까? 터키가 원래는 이란을 완충 국가로 보면서 외부 개입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근데 만약 이란이 이번 위기를 견뎌낸다면 이란의 신정체제가 더 강화될 거거든요. 그걸 터키는 지금 더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터키는 이제 강한 신정체제나 아니면 자유이란 이런 양극단의 상태가 아닌 적당히 약한 이란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이런 대이란 공격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서 공격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태세 전환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그게 더 터키한테 혼란스러운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공격을 받게 되면 이란에서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난민들이 이란 난민들이 갈 데가 바로 옆 나라인 터키로 몰려가는 거야 뭐 불보듯 뻔한데 그런 측면에서 터키도 뭔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시리아에 선례가 있다 보니까 터키가 이번에 이란 정부가 붕괴될 경우에 대비해서 이미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 설치에 들어갔습니다. 터키는 지난달 초에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이란 국경을 따라 560km에 달하는 물리적 장벽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보안을 상당히 강화했는데요. 터키 국방부는 앙카라가 수백 개의 감시탑과 드론, 항공기 감시 시스템, 모듈식 콘크리트 벽을 포함한 이 첨단 방어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계자들은 이제 통합 정찰 그리고 이제 감시 시스템을 통해서 국경을 24시간 내내 감시 정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여튼 지금 뭐 이란은 초긴장 상태예요. 언제 미국이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 초긴장 상태인데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1월 31일 날 이란의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라는 곳이 있나 봐요. 그곳에 있는 아파트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는데 이 폭발 단순한 사고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한 폭발 사건입니까? 일단 이란 정부는 단순 가스 배관 폭발에 의한 사고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쯤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란 전역에서 화재와 폭발 사고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란 정부가 가스 누출 사고다 이렇게 일축을 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IRGC 건설본부와 연결된 건물이었고 그리고 해당 건물이 가스 배관망에 연결조차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그 사실이 드러났었죠. 이번에도 같은 상황입니다. 먼저 폭발이 발생한 타이밍과 맥락을 보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실사격 훈련 하루 전에 훈련 실시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벌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군이 해당 지역에서 위협 행위를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한 직후였죠. 이란 정부는 즉각 이제 가스 폭발로 인한 사고였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IRGC 해군 핵심 지역 인근에서 벌어진 폭발인 점, 그리고 이란 해군의 사령관인 탕시리 준장의 생사가 불분명해진 점, 그리고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작전권을 쥐고 있는 IRGC 해군 사령부 소재지인 반다르 아바스에서의 폭발인 점, 이 세 가지를 미뤄봤을 때 단순 사고가 아닌 고도의 정밀성을 갖춘 지도부 제거 작전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8층 아파트 건물은 군인 거주 지역으로 출입 시 검문 검색이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일반적인 가스 사고가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폭발 당시 아파트 내부에 탕시리 준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폭발 이후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 제거되었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 탕시리 준장. 탕에 있다가 어떻게 제거됐나요? 자, 이날 사고 말고도
그 이후에 이란 전역에서 여러 차례 폭발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어디서 무슨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겁니까? 이제 반다르 아바스를 포함해서 타브리즈, 아흐바즈, 카라즈, 파란드, 테헤란 등 대여섯 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폭발이 있었다라는 미확인 보고들이 나왔습니다. 해당 폭발로 인한 사망자는 6명, 그리고 부상자는 14명 이상이라고 보도가 됐는데요. 이 역시 이란 정부에서는 가스 배관 폭발 사고라고 신속히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뭐 이란 정부 발표대로 단순한 뭐 폭발 사고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도 굳이 이것이 단순한 폭발 사고가 아니라 외부 세력의 사보타주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는 거죠? 일단 폭발이 발생한 건물들이 전부 IRGC 소유 건물로 드러난 건데요. 이 밖에도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여러 존재합니다. 이란 정부가 주장하는 건 가스 폭발인데 근데 서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동시에 그것도 군 관련 시설에서만 가스 폭발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폭발 사건이 이란의 방공망과 그리고 내부 보안망을 무력화시킨 고도의 조직적 사보타주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건물에는 애초에 이 가스 배관 시설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리고 공개된 영상을 보면 건물이 마치 정밀 타격을 맞은 것처럼 특정 층만 붕괴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번에 그 개입을 부인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보타주 공작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이유진 PD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공작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오랜만에 가자지구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1월 26일에 가자지구에서 그동안 억류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인질 결국 이제 시신으로 돌아왔는데 이름이 란그빌리의 유해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이제는 가자지구에 이스라엘 인질 뭐 유해도 없어요. 그래서일까요? 이제 이스라엘 군이 그야말로 맘 편하게 부담 없이 속 시원하게 가자지구로 막 때리고 있습니다. 근데 가자지구 어디를 왜 때리고 있는 겁니까? 이제 이스라엘 군이 더 이상 인질 안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서 마음껏 이렇게 공습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군은 가자 남부에 수백 미터에 달하는 무기 저장 테러 터널을 파괴했고요. 그리고 휴전 협정에 위반한 것에 대해서 대규모 공습으로 하마스 테러리스트 4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가자 동부나 이슬람 지하드도 이제 지금 공습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마스 무장 해제와 가자 지구내 테러 기반 시설 해체 이 두 가지 핵심 임무 완수를 위해서 강도 높은 작전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 12월 27일 날 가자 지구 안에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군이 아주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던 그때예요. 그 안에서 가자 지구에 있는 한 병원의 병원장을 체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쪽으로 데리고 와서 교도소에 구속해서 이제 교도소에 집어넣는데 이때 이 일을 두고 전 세계가 그야말로 난리를 쳤어요. 어떻게 병원장을 체포할 수가 있느냐. 아무리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봐야 될 병원장을 이스라엘 군이 체포를 했다. 이런 비인간적인 집단들이 다 있느냐. 그야말로 세계가 이스라엘 군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했는데 최근에 그 병원장의 정체가 물론 이스라엘은 뭐 진작에 알고 있었겠지만 그래서 체포를 했겠죠. 이 병원장의 정체에 대해서 공개가 됐어요. 정체 드디어 밝혀주시죠. 이 해당 인물은 후삼 아부 사피아인데요. 하마스 대령으로 밝혀졌습니다. 후삼 아부 사피아가 체포될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무고한 의료진 탄압이다 이러면서 국제적인 캠페인이 일어났는데요. 국제 엠네스티를 포함한 여러 NGO 단체들은 후삼 아부 사피아를 가자 지구의 영웅으로 칭송을 하면서 석방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지난달에 프랑스 리옹 시는 이 사피아에게 명예 시민권까지 수여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2016년 하마스 고위 인사들의 모임에 하마스 제복을 입은 의사가 참석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카말 아드완 병원장 후삼 아부 사피아였죠. 사피아가 병원장으로 있었던 이 카말 아드완 병원 자체도 하마스의 거점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사피아가 10월 7일을 기념하면서 유대인에 대한 테러를 선동하는 그런 글이 있었고 이 글에는 10월 7일 학살 당시 이스라엘의 낙하산으로 강화하는 테러리스트들의 이미지도 함께 게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장 후삼 아부 사피아 하마스 대령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체포가 됐겠죠. 그 순수하게 정말로 환자들을 위해서 치료만 하는 아주 그런 인도주의적 의사라면은 굳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체포하지도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좀 잘 알지도 못하는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네요. 네. 예. 지난주에 일본 가서 보니까 일본말을 잘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아주 귤을 먹고 아니야 레몬을 먹고 뭐라 그럴까요? 신 레몬을 먹고 네. 뭐죠? 왔다시다. 왔다시다. 카레를 먹고는 맛있는 카레 먹고는 뭐라 그럴까요? 오이시. 오이시 말고 뭐야? 와카레 맛이다. 카레 맛있다. 맛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6년 2월 3일 미국 해군의 F-35 전투기가 이란 산샤헤드 139 무인기를 공중에서 격추했습니다. 사건은 아라비아의 상공 이란 남부 해안에서 약 800km 떨어진 해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곳에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전단이 작전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이 무인기가 항모전단을 향해 위협적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격추는 자위적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전투기 수십 대와 미사일 전력을 갖춘 항공모함 전단이 실제 상황에 대응한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1월 말부터 이란 남부 해안 인근에 배치되어 있는 이 항공모함 전단은 과연 이란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전력일까요? USS 링컨은 미국 항공모함 중에서도 가장 큰 핵추진 항공모함입니다. 길이는 약 333m로 국제규격 축구장 3개를 일렬로 붙인 크기입니다. 전투기가 뜨는 비행갑판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보다 넓고 총 높이는 아파트 25층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항공모함은 흔히 바다 위를 움직이는 도시라고 불립니다. 링컨 한 척에는 전투기와 조기 경보기, 전자전기를 포함해 최대 70에서 90대의 항공기가 탑재됩니다. 하루에도 수백 차례 출격이 가능해 중소국가 공군기지 하나와 맞먹는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승조원과 항공대 인원을 모두 합치면 약 8,000명으로 군사적으로는 4단급 병력이 한 척의 배에 실려 있는 셈입니다. 링컨 항공모함은 만약 공격 명령이 내려지면 10분 안에 첫 전투기가 이륙할 수 있고 1시간 이내는 최대 50대의 전투기가 공중에 전개됩니다. 이 전투기들은 한 대당 정밀 유도 폭탄이나 공대지 미사일로 최대 4개의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어 이론상 1시간 이내에 100개에서 200개의 핵심 목표를 한 번에 공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동시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과 함께 움직이는 전력은 유도 미사일 구축함 4척과 순양함 1척, 모두 5척의 미사일 전투함입니다. 이 함정들에는 수직 발사관이 탑재돼 있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공격이 시작되면 첫 10분 안에 수십 발, 1시간 안에는 50에서 최대 100발 이상의 미사일이 연속적으로 발사됩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사거리 1000km 이상, 오차는 수미터 수준에 불과한 정밀 무기입니다. 도시 전체를 파괴하는 폭탄이 아니라 지휘부, 레이더 기지, 미사일 발사 시설처럼 국가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지점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항모 전단의 공격은 한 번의 거대한 폭발이 아니라 1시간 안에 상대 국가의 눈과 귀 그리고 손발을 동시에 멈추게 만드는 속도전에 가깝습니다. 이 항모 전단은 2025년 말부터 대만 해역과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해 왔습니다. 중국의 해상 활동을 견제하기 위한 미 해군의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그 최상급 전력이 지금 이 시점에 이란 남부 해안 800km 떨어진 곳에서 작전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다면 USS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 전단은 이란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걸까요?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 항모 전단은 이란이라는 국가를 무너뜨리기보다는 전쟁을 시작할 경우 이란의 핵심 군사 기능을 단시간에 마비시킬 수 있는 전력입니다. 전투기 수십 대가 1시간 안에 수백 개의 핵심 목표를 동시에 타격하고 구축함과 순양함에서 발사되는 토마호크 미사일이 지휘부와 방공망, 미사일 기지를 먼저 끊어버리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란 입장에서는 대응할 시간 자체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 전력입니다. 예, 문주혁 PD의 3분 포커스 잘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현영 기자와 함께 그냥 조현영이 아니죠. 매덩 조현영 기자와 함께 뉴스의 핵심으로 한 발자국 더 깊게 들어가서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발하셨네요. 아, 예, 참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발했는데. 아, 예, 멋있습니다.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매동 조현영 기자 그랬더니 매동이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예.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해보죠. 잘 모르겠어요. 매력 덩어리 조현영 기자를 줄여서 매동 조현영 기자다 이렇게 제가 불렀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석 이슈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항모 전단이 이란 앞바다에 지금 가 있습니다. 계속 협상하라고 협상에 응하라고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좀 사면초가에 빠져 있어요. 상황이 좋지 않은 이유가 이란을 지금 압박하는 그 이유도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차일피일 밀어주는 게 이제 국내 여론이 국내 정치 불안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여론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 16일 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명징하게 나타나는데요. 경제 상황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더 악화됐다가 50%, 강화됐다가 35%. 그러니까 한 15% 차이 나는 거예요. 경제가 부정적인 평가를. 그러니까 지난해 7월에는 격차가 4%밖에 안 났는데 이게 중앙선 선거를 앞둔 올해인데 가을에 이제 11월 달에 있는데 15%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 이거는 경고등이죠. 그런데 그 원인이 단순히 경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베네수엘라, 이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현안에 집중하느라 경제를 소홀히 한다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론조사 결과. 그게 자그마치 53%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걸 이란을 때려서 지지율이 나올까 안 나올까에 대한 고민도 하는 것 같다라는 게 현지 분석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또 지난 1월 달에 미국 시카고 옆에 있는 그 미네소타주에서 한 달 안에 2건의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2명이 죽었어요.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다른 주도 아니고 이렇게 미네소타주에서 계속 이 ICE 요원에 의해서 2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총격 사건이 미네소타주에서만 일어나는 것일까? 미네소타주에 불법 이민자들이 많은 겁니까? 거의 뭐 이른바 생슈어리 스테이트라고 해서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라고 합니다. 거의 소도급이에요. 모든 난민들이 다 여기 모여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메이저리티가 누구냐면 소말리아 난민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근데 소말리아 난민이 그냥 거기에 그냥 불법 정거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 지역 정치인들, 그다음에 주지사 이하, 팀 월츠, 카멜라 해리슨 부통령 후보였죠. 민주당 정계 인사들이 모여서 이제 부패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몇 달 전에 이제 닉 셜리라는 이제 미국 우파 유튜버가 소말리아 난민 데이케어 센터, 그러니까 그 타가소를 운영하나 봐요, 어린이들에서. 여기서 이제 엄청난 부정이 폭로되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 이거 거의 민주당 아선이거든요. 한번 봐야겠다 해가지고 불법 이민 문제를 대대적으로 부각하고 민주당의 위선을 고발한다고 해서 ICO를 투입했는데 역풍을 맞은 것이죠. 감독님 말씀하신 2명의 집회 시위 참가자가 사망하면서 이제 여론 국정지도 하락도 되고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는 수준이고, 지금 미네소타는 아이스 이런 이민 세관 단속국이나 세관 국경 보호국에 상대해서 거의 폭동 수준으로 지금 맞붙어 있습니다. 해방구죠. 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지난 1월 7일 날 르네 니콜 굿이라는 여인이 차 안에서 IC 요원의 그 검문을 안 받고 이렇게 가다가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숨졌어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그냥 단순한 주부 같아 보였어요. 모자 쓰고. 평범한 동네의 맘카페 회원이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런 주민이 연방이민세관 IC 요원한테 검문을 받고 결국 총격까지 이어졌는지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이 르네 니콜 굿, 이 여인 어떤 여인이길래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CNN, 뉴욕타임스는 이제 아이스가 선량한 자원봉사자를 처형했다, 이렇게 강력한 이제 헤드라인 나오고, 또 리네굿은 동물 인형을 사랑하는 지역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선량한 자원봉사자 이렇게 해놨는데 아이스를 완전 거의 IRGC급으로 만들어놨어요. 미국 현지 언론을 보면은. 하지만 이제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르네굿과 그의 동반자는 미네소타 아이스워치라는 이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서
집중적으로 테러 교육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스워치라는 것은 이제 연방 이민 세관 요원들을 지켜보는 단체군요. 감시하는 뭐 감시. 시민하는 이제 시민 단체라고 이제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죠. 근데 그걸 이제 아이스워치라고 합니다. 아이스워치 이제라고 하는데 미네소타 지부에 있는 아이스워치라고 하는데 그 매뉴얼 사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네소타 아이스워치는 SNS에 체포 회피 기동 디어레스트 전술 메뉴를 저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난민 체포 방지 동료 탈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경찰을 공격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전술 메뉴에 뭐라 나와 있냐면 밀어내기 자세는 무게 중심을 낮게 유지하면서 지면 반발력을 이용해서 두상을 치고 폭발적인 힘으로 아이스 요원을 갖다가 제압해야 된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두고선 이제 거의 뭐 MMA 격투기 매뉴얼 같은 건데 이런 게 이제 아이스 전술 매뉴얼로 반 아이스 전술 매뉴얼로 이렇게 전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카일 시들러 대테러 국내안보 정보분석관은 뭐냐라고 하면 이거는 사커만 동네 맘카페 회원이 아니라 자생적 국내 테러리스트다. 홈그로운 도메스틱 테러리스트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테러리스트다라고 규정했고 반아이스 운동가 그 매뉴얼에 적시된 아까 얘기했던 그 사파는 단순히 체포를 감수하며 부당함을 알리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 아니라 법 집행을 방해하고 무력 사용하는 즉각 전술 조치 이건 군사행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훈련받은 테러 병력이다. 주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그 매뉴얼의 원출처가 어디냐면 스프라우트 디스트로라는 이제 무정부의 성향 단체가 이제 배포하는 그 책자 자료예요. 사실상 그 아이스워치라는 그 시민 단체는 단순히 트럼프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뭐 이런 운동가가 아니라 무정부 성향의 테러 단체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도가 안 되고 있죠. 고로 르네굿이 소속돼 있는 미네소타 아이스워치는 아나키스트 테러 단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놀랍네요. 그러니까 그 총격을 받은 그 여인이 단순한 그냥 주부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예, 예. 미네소타 주에 일단 이렇게 연방 이민 세관 요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주시하고 있는 이런 단체가 있다라는 것도 놀라운데 이게 아이스워치예요. 네. 아이스워치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정부 성향의 아이스워치하고 또 극좌 성향의 안티파라는 게 있습니다. 극좌 공산 계열 무장 투쟁 세력인데 이게 뭐 BLM 시위에도 이제 폭력 시위를 주도하는 이제 안티파 세력이라고 해서 이제 유명하고 뭐 포틀랜드, 뭐 캘리포니아에서 유명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하고 아이스워치랑 결합이 돼 있습니다. 무정부주의 성향이랑 극좌 공산계열 폭력 세력이랑 결합이 돼서 공동으로 사보타지 공작을 했는데요. 그 트럭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아이스 차량들 그 관용차를 갖다 습격해서 무기도 털고 차문 열어가지고 그 체포한 그 난민들도 갖다가 구출하고 뭐 이런 거의 뭐 군사작전에 방불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이스워치하고 이제 안티파 콜라보가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있냐면 그 극좌 안티파 성향의 매체인 크라임 더 잉크라는 매체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설명해 준 걸 그대로 옮겨왔는데 미네소타의 신속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 즉 여기서 뭐냐면 아이스 요원 1,300명에 대한 신상털이를 여기서 한 겁니다. 그다음에 동선 파악하고 투숙 호텔 공격하고 ISR 정찰 정보 임무를 한 것이죠. 그 무슨 얘기냐면 아이스는 연방 요원이기 때문에 그 여기 미네소타주로 오면은 이제 호텔에 투숙을 해야 되죠. 이들에 대한 정보를 다 캐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렌트카를 현지에서 쓰면은 렌트카 정보랑 차량 정보랑 조회해가지고 이들의 개인 신상을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스 정보들이 다 마스크 끼고 있는데 연방 요원이니까 이들이 이제 공개되고 그들의 가족한테 위협이 되니까 일부 아이스 요원들은 사퇴한 사람도 있다고 해요. 자기 신변이나 가족의 위협을 느끼니까 이런 식의 이건 공작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시민 운동이 아니라 고강도의 공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요게 이제 아이스 요원들이 투숙한 호텔까지 가서 그 호텔 주인들 그걸 갖다가 막 여러 가지 그냥 거기서 이제 집회 시위도 하고 영업 방해도 하고 그러면서 그 투숙에 누구 돼 있나 다 확인해 가지고 이런 정보를 개인 정보를 이렇게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했냐? 아이스워치랑 안티파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한 겁니다. 와, 조 기자님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 아이스워치 거의 뭐 잘 훈련된 게릴라 집단, 그러니까 무정부주의자에다가 무장 세력들 같아 보이는데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매체도 그렇고 이제 미국 이제 학술 강단 좌익들이 항상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걸 또 미화하는 여러 가지 리포팅하고 이걸 그대로 우리나라 언론이 이제 베껴 쓰는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반아이스 시민단체 워치라는 시민단체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진화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이버리즘 공동체를 좋아하고 통근자
들이 이제 각자 자생적 조직을 만들어서 지도자 없이 저항을 조직했다고 이걸 막 치하를 합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 꺾이지 않는 마음, 주변의 질시에도 올바르게 버텨야 된다. 영하 20도 추위에도 아이스 요원들과 욕설과 페퍼 스프레이도 이겨내야 된다라면서 막 이런 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새로운 유형의 시민 운동이다라고 막 용비어천가를 하고 있어요. 미국 그 언론들은. 그런데 시들러 분석관, 대테러 전문가 관점에서 이걸 딱 들여다보니까 이 관련 교훈과 원칙은 뭐다? 바로 베트남 정글, 이라크 팔루자 거리에서 테러 세력들이나 게릴라 세력들이 하는, 베트공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일반 언어로 이게 차용해서 언어 혼란 전술을 만든 거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에 대한 네이버리즘을 갖다가 번역하면 이거예요. 정부가 평화적인 기능, 합법적인 법 집행을 못하게 만들어 정당성을 약화시킨 행위. 이게 파괴 공작이거든요. 이거를 네이버리즘으로 이렇게 치환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특정 지역을 장악 유지하기 위해서 그림자 정부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꺾이지 않는 마음, 끝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지금 미니애폴리스 거리에서 실질적으로 누가 오너냐면은 이 집회 시위 단체예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못 들어가기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약간 우파 성향의 매체들이 가서 취재하려고 하면 거기 타겟팅 걸어놓고 그 차를 막 때리고 부수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유튜버들이 가가지고 집회 시위 현장을 딱 찍으려고 하면은 이제 공격을 하고 자기들이 만든 그 편집본만 이게 공중파를 통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명의 사살한 게 아이스온이 사살한 것만 편집해서 딱 보여줘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보가 차단돼 있고 사실상 이 미네소타 거리는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아이스워치나 이런 유관 반정부 테러 세력이 지금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아이스워치가 봉사활동처럼 포장되는데 실제로는 진보 성향의 주부들을 급진적 혁명가로 이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어떤 정신과 이런 관련한 그 의약품들 있잖아요. 우울증 약 이거를 통계를 딱 뽑아보니까 정치 성향으로 보면 진보 성향의 여성들이 가장 많이 이거를 처방전을 받는다고요. 우파들보다는. 그러니까 약간 경계성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꽂아낸다는 거예요. 이 금열 테러 단체로. 그래서 진보 성향의 그 맘카페 회원들이 들어가는 것이 많다고 그러고요. 실제로 ISIS가 이런 작업을 합니다. 홍보 현상을 해가지고 고립된 백인 여성만 노려요. 그래서 테러리스트 리크루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다층적인 심리적 공작도 같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걸 단순히 시민운동, 진화한 시민운동을 보는 거는 좀 틀린 얘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밝게 사는 것도 중요해요. 네. 밝은 표정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지 조금 우울하다 싶으면은 바로 이게 악의 세력들이 틈타서 이렇게 포섭해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게 결국은 그 미네소타 주 안에서 소말리아 불법 이민자하고 미네소타의 정치인하고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삼각관계로 모여서 지금 거대한 부패 공동체까지 이 미네소타주 안에서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극대노한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 이제 Feeding Our Future, 그러니까 그 소말리아 난민들 이제 아동 급식소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 이 저소득층을 도와준다고 연방 지원 보조금을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보조금을 다 횡령한 것이죠. 어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죠. 이 인플레이션의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그 당시 코로나 때 재정 안정기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이 돈이 다 어디에 들어가냐?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기도 하고 소말리아 출신이 다수 포함된 피해자들이 급식소 명단을 가라로 이제 그걸 만들어가지고 유령 아동 이름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가로채고 고가의 부동산과 사치품을 막 사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게 가능하려면 민주당 당직자들이 다 입막음을 한 거예요. 같이 그냥. 왜냐하면 잠재적으로 이 소말리아 난민들이 투표해서 또 민주당 그 지방의원이나 그 주의원이 당선되기 때문에 검찰까지도 미국은 주정부에서는 이제 이거 선거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으로 이제 여기까지 부정부패 그 연결고리가 완성이 되는 거고 재밌는 게 뭐냐면 가장 반유대에 앞장서는 그 하원 의원 여성이 그 무슬림계 소말리아계가 있는데 그게 AOC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나 여러 가지 이제 친 팔레스타인 반 이스라엘 그 하원 의원들의 정치 후원금도 여기서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민주당의 부패 사슬고리의 어떤 어떻게 보면 캐피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제 소말리아 이슬람 난민들과 민주당 극좌 정치인들하고 결탁이 돼서 대규모 이제 부패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손을 보려고 했는데 역풍을 맞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미국도 결국은 이제 난민 문제, 그다음에 이제 불법 체류자, 불법 이민자들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요번에 이 미네소타주에서 일어난 일만 하더라도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그것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이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연방 이민 세관 단속 요원들 IC 반대 시위 또 그 요번에 총격으로 죽은 사람들을 위한 추모 열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후에 무슬림들 특히 소말리아 난민들 소말리아 무슬림들이 배경이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네소타 반아이스 폭동에는 이제 안티파 극자 폭력 세력하고 무정부 세력 결탁이 됐다면 또 정신 나간 그 약간 좀 심심이약 주부도 포섭하지만 메인 핵심 부대는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소말리계 이슬람이에요. 와우. 그러니까 소말리에게 어떻게 되냐면 미네소타 사무국장은 아이스의 끝이 왔다. 지금 고삐를 바짝 줘야 된다라는 이런 동료 메시지를 남기고 있죠. 케어는 뭐냐면 미국 이슬람 관계 협의회 Council on American Islamic Relation의 약자인데 이 단체 가장 큰 단체입니다. 이 이슬람 단체 중에서 여기서 미네소타 사무국장이 더 압박을 해야 된다. 아이스를 쫓아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북미 이슬람 협회도 똑같은 수쟁 선언 연대 성명을 내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몰아붙여야 된다. 그러면서 근데 이 두 단체가 공교롭게도 아까 얘기했던 체어 같은 경우는 그 창립 멤버가 무슬림 형제단이에요. 창립 멤버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북미 이슬람 사회도 역시 과거 여러 가지 테러 모의 그 정황이 모의 혐의가 있고 무슬림 형제단이 어떻게 보면 하부 우산 주제라고 볼 수 있어. 하부 하청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사실상 무슬림 형제단이 미국 전역에 깊숙이 파고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카타르의 지원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뻥 터진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아이스의 주력 부대는 소말리아계 이슬람입니다. 근데 이 무슬림 단체를 이끄는 여성 지도자가 있어요. 아야다 리즈라는데 소말리아 불체자 조직원에게 전술 지시도 내리고 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보고시 솔루트를 유념해라. 보고시 그게 뭐냐? 솔루트가 이제 직역하면 영어로 하면 경례라는 뜻인데 이게 군사정보 분야에서는 솔루트라는 게 앞자를 따가지고 이게 전문 표준 약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이즈, 액티비티, 로케이션, 유닛, 타임, 이퀴프먼트 이게 뭐냐면 아이스 요원이 지나가면은 요원의 위치, 규모, 몇 명이 들어오고 체포 동선 다 보고하라는 거예요. 어허. 그걸 갖다가 그 길바닥에 깔려 있는 난민들이 다 이제 개인 휴민트로 딱 보고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상 뭐냐면 이거는 정찰 임무예요. 이걸 갖다 일반 시민 운동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정찰 테러 단체들이 하는 그 작업을 지금 소말리아계 무슬림 단체 이끄는 여성 지도자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야. SNS상으로 이걸 전파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미네소타주의 아이스 워치라는 단체가 있다라는 것도 참 놀랍고 그 배후가 이제 소말리아 무슬림들이라는 것도 놀랍고 결국은 이 소말리아 무슬림들 이 아이스 워치가 원하는 것은 미국 안에서의 내전을 원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상황인데 일단 그 아이스 워치의 그 행동 매뉴얼이 지난 한 2, 3년 동안 가자 전쟁 이후에 미국의 아이비 리그라든가 이 주요 대학에서 일어났던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 이런 열풍, 이런 시위를 이끌었던 친팔레스타인 연대 대학 점거 운동 단체에서 개발했던 매뉴얼하고 거의 비슷하게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그 매뉴얼에 소개된 내용들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실전 경험을 해가지고 배틀필드 테스트에서 뉴욕 경찰에 대응할 때는 이렇게 해라 라면서 반아이스 폭동 전문가들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규모 인티파다라고 얘기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마이크로 인티파다라는 얘기죠. 인티파다 우리 이스라엘에서 맨날 칼침하고 이런 거 이게 대규모라면 이걸 지금 소규모로 동네마다 거리마다 이거 아이스의 요원들 추적해가지고 인티파다를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가자지구 서안지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 무장 테러 선동이 이제 미네소타로 수출된 거예요. 소말리아 이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자 서안지구와 미네소타의 평행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아까 그런 주부들이 이제 덤볐어요. 이제 그 아이스 요원한테 보통 정상적인 미국 국가에서는 이게 있으면 업무집행 방해예요. 직무집행 방해라서 바로 이제 구속이 되는데 그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네소타 주정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정부 검찰은 선거를 뽑아요. 근데 이게 조지 소로스의 후원을 받는 검찰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뭐 아이스 두드려 패고 막
이게 체포가 돼도 그냥 훈방중치 그냥 내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더 기세가 이제 시가 나온 거죠. 이게 바로 똑같아요. 가짜지구에서 하마스는 옹호하면서 ICC 등 국제사법기구가 하마스 대신 네트냐후 체포한다는 거 똑같아요. 이거를 이제 미네소타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류 미디어야 뭐 CNN, NIT야 그렇다 치고 뭐 이스라엘 문제 다룰 때도 가자지구, 서한지구 다룰 때도 막 하마스의 악행을 이제 미화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전범으로 몰아요. 막 인도적 위기만 하고 카타르 돈 받고 이걸 하는데 미네소타 지역 언론조차도 아까 그 얘기했던 그 부패 구조 언론이란 게 뭘로 삽니까? 광고 수입으로 살지 않습니까? 이 광고주의 최대 광고주가 바로 이런 그 데이케어 센터들이 또 후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소말리아 난민의 문제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유튜버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지금 전체로 이제 퍼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소말리아는 불법 체류자의 그 범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뭐 이거 무슨 훔치고 뭐 강도 이게 아니라 강간 살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보고가 안 돼요. 유럽하고 똑같아요.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다 덮어버리니까 언론도 이 항구하고 검찰 경찰도 입 다물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소식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게 그 소말리아 난민이 그 페리파이어라고 이제 그 아동성 폭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단순히 그냥 바로 추방인데 이 추방하는데 법적 절차가 25년이 걸렸습니다. 추방하는데 이 정도로 사법부가 이제 망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자 서한지구 하마스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벤치마킹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서한지구 같은 데서 만약에 아까 르네 군 여성처럼 그 체포 방해하면서 차로 이렇게 밀어버리면 그게 어떤 사태가 되냐면 서한지구에서도 그걸 하지 않습니까? 테러리스트들이 그냥 갑자기 차량으로 그냥 돌진하고 그 비킬러 테러라고 극좌 이스라엘 사법부조차도 저거는 처벌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바로 그거 있으면 바로 쏴버리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걸 딱 하면 이제 불법 쏜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가는 이런 참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극좌 무정부와 이슬람이 결합해서 미국을 거의 내전적 상황을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 시민운동을 보면 안 되고 거의 이거 해방구라고 봐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IC워치가 나름대로 지금 자기네들의 그 작전이 성공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그 IC원들을 일단은 비난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총에 맞은 사람들을 희생자라고 지금 표현하면서 다들 지금 뭐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세하게 지금 그 조 기자님이 설명해 준 내용을 모르는 그냥 일반 사람들은 뭐 당연히 뭐 트럼프 행정부를 욕할 수밖에 없고 트럼프 대통령 정말 막장으로 막 가는구나라고 이제 비난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 여러 가지로 불리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대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강한데 그 밑에 장관들이 조금 무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이제 마가 진영, 보수 진영에서의 반응을 딱 보니까 미국 그 미네소타주는 민주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미네소타주 경찰 당국의 협조를 못 받아서 집회 폭동에 특화되지 않는 IC 요원들을 무방비 상태로 내몬 그 국토안보부 장관 그 장관은 굉장히 무능을 지금 질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회 시위가 뻔히 그런 폭동이 있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IC요원 같은 경우는 그 불법 체포 임무에 좀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지 이 뭐라고 해야 되나 현지의 그 집회 폭동을 갖다가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은 없거든요. 그건 보통 그 주 당국에서 이제 그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바마나 바이든이었으면 아마 그걸 제공했을 거예요. 집회 시위 안정화 정치를. 근데 그걸 안 하고선 사실상 이거 트랩을 깐 거예요, 민주당이. 근데 거기에 그냥 DHS 장관이 자기 폭스뉴스 나와서 이게 헤드라인 받으려고 이걸 했다고 해서 욕을 지금 바가지로 먹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아이스워치나 소말리아 이슬람 테러단체 안티파 극단단체를 반국가 세력으로 보고 FBI 그 방첩 기능을 작동시켜서 이들을 해체해야 된다. 이들을 먼저 해체하고선 그 다음에 이제 불법 체류자를 갖다 추방해야지 이들을 해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체류 추방하면 지금 같은 사고가 발생해서 여론이 굉장히 나빠진다. 그래서 이들을 뭘로 다룰 것이냐? 인서렉션 액트라고 내란법으로 다뤄야 된다고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또 보수 진영에서 좀 극단적인 좀 약간 고립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기 전 세계에 있는 미군을 뽑아서 저기 미네소타나 이런 생츄어리 스테이트에다 다 파견해가지고 다 쓸어버리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고 있어요. 강경 보수들은 군대 투입해서 다 쓸어버리자 그러고 또 중도나 이쪽은 너무 트럼프 강하다. 사실상 내전적 각이고
또 이번 사태는 예견되리라고 보니까 불체자 보호 도시에 대한 연방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이걸 삭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돈줄을 끊어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좀 자성의 목소리가 있고 이걸 어떻게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냐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뭘로 연결되냐면 이란 공습 레짐 체인지 여론이 그래서 안 좋아. 우리가 못 살겠는데 뭐 이란 레짐 체인지 하냐. 이게 여론에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약간 차일피일 미루는 것도 있고 아까 이유진 PD가 얘기했듯이 뭐 이게 이란에서 국방력으로 이제 군사력 붙으면 게임이 안 돼요. 뭐 그럼 이란의 실제 반격 카드가 뭐가 있냐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란이 할 수 있는 미국에 대한 반격 카드가 이렇게 미국 본토 내에서 미네소타 같은 이제 폭동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이란 대의 세력이 파견한 테러 세포 조직을 가동할 위험성. 이게 유일한 반격 카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미국 내 국내 정치를 혼란스럽게 해서 이런 어떤 공수의 의사결정을 미루는 행위. 이런 거가 하나 지금 먹히고 있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왜 칼리프 제국 예. 2030 예. 프로젝트. 야, 이 미국도 결국은 이렇게 무슬림화 돼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두 번째 분석 이슈 또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이 아프리카의 소말릴랜드를 이제 국가로 인정하고 이 수교를 맺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프리카의 모로코와 군사 협력 관계를 체결했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과 모로코 간의 군사 협력 체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로코하고 이제 2020년 경에 이제 아브라함 협정 외교적으로 상징적으로 맺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계속 관계를 이제 심화시켜 놨죠. 그래서 국방 체계에 대한 첨단 업그레이드를 그러니까 모로코의 이제 국방 전력 사업에 이제 이스라엘이 직접 깊숙이 개입해서 이제 전력 증강 사업에 참여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방공망, 뭐 전장 정보 정찰 ISR 분야, 그다음에 드론 전술 체계, 그다음에 포병 전력 등을 총망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뭐냐면 이제 바라크 MX 방공망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했고 전술 교리도 전수해주고, 그다음에 정찰 위성도 해주고, 그다음에 아트모스 2000이라고 이동식 그 장착형 155mm 자주포도 이제 도입을 한다고 해요. 이스라엘이 직접 공급해서. 그래서 무기 체계 규모가 이제 한 2억 유로 규모의 무기 체계를 모로코한테 공급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방산 수출의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2020년까지 양국의 군사협력 신무협의체 워킹 그룹을 만든다. 이게 핵심인데 이게 뭐냐면 단순히 무기 팔고 끝이 아니라 우리 한미동맹과 비슷한 이제 거의 작전권도 공유하고 작전 기획도 같이 짜고 사실상 이스라엘이 짜주는 거죠. 이런 강도로 더 격상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기존의 상징적 외교 정상에서 거의 준동맹, 군사동맹 수준으로 지금 격상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모로코는 바로 옆에 오른쪽에 알제리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알제리하고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데 알제리하고 모로코하고 그 국경도 굉장히 길어요. 한 1000km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 두 나라가 아주 그냥 끔찍하게 미워하는 왼수 같은 지간이라고 해요. 이 두 나라 모로코하고 알제리 왜 이렇게 서로 왼수가 된 겁니까? 감독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1427km의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제 충돌이 발생하냐면 저기 서사하라 지역에 노란색이죠. 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저 노란색, 초록색 저 지역에서 서로 자기 땅이라고 이제 하는 거고, 모로코는 1975년 스페인 식민 통치 종료 후에 저 서사하라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저 지역에 이제 굉장히 풍부한 광물 자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모로코는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고, 알제리는 저기 서사하라에 위성 국가를 하나 그 대리 세력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폴리사리오 해방전선을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 지역에서 분리독립 운동을 하고 있고, 이 폴리사리오 해방전선이 뭘 목표로 하냐? 사하라위 아랍민주공화국 독립국가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극좌 공산계열 해방운동 조직인데 알제리는 여기를 지원하면서 이제 모로코 영유권을 이제 좀 뺏으려고 서로 이제 충돌하고 있고, 그럼 아프리카 국가들의 여론은 어떤가? 아프리카 국가들은 폴리사리오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 지역에서 분리독립 운동을 지지하는. 그래서 서로 으르렁거리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이스라엘 모로코 외교 정상화, 그다음에 아브라함 협정 때문에 이제 완전히 양국의 관계가 완전 거의 급냉했고요. 근데 여기에 따라서 미국도 서사하라 지역에서 미국의 모로코의 주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이제 폴리사리오와 이제 거의 뭐 적대적으로 저기 모로코랑 붙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충돌 상황이 지금까지 노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모로코하고 알제리가 그래서 이게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 왼수지간이 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북아프리카에
모로코와 알제리 둘 중에 국가를 굳이 하나를 선택한다고 했을 경우에 알제리를 선택하지 않고 굳이 또 이렇게 모로코를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폴리사리오 본부가 어디에 있냐? 물론 서사하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알제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제리가 폴리사리오를 마치 약간 이란의 그 하마스 대리 세력 쓰듯이 그 대리 세력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알제리와 폴리사리오 분리 독립에 직접적으로 군수 지원, 병참 지원하는 나라가 누구냐? 그게 바로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당연히 이스라엘도 여기에 대해서 카운터를 내게 되죠. 그래서 IRGC 북아프리카 지부는 폴리사리오에 방공미사일, 드론, 야전 전술 장비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이 폴리사리오 분리독립 대리 세력한테 헤즈볼라를 통해서 이제 군사훈련도 시켜줘요. 그러니까 위탁교육, 유학을 보내는 거죠. 헤즈볼라한테 유학을 보내서 군사훈련도 시켜주고 이런 걸 이란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폴리사리오는 이제 극좌 공산계열 운동이지만 이게 또 누구랑 결합되어 있냐? 감독님이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알카이다 아프리카 마그레브 지부 AQIM과 또 연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레드 그린 얼라이언스죠. 레드가 공산주의자라면 그린은 이슬람, 그 AQ 계열 테러리스트랑 또 결탁이 돼 있는 이렇게 공산주의랑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주적은 반테러 세력이니까 대테러 세력이니까 거기를 당연히 모로코를 지지할 수밖에 없죠. 그 모로코의 그 감독님도 잘 아시겠지만 모로코도 유대인하고 아주 깊은 역사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정서적으로도 맞고 지정학적으로도 모로코를 지지하는 게 맞다라고 이스라엘은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정서적으로도 맞고. 예. 그렇군요. 그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한 900만 명 중에 이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유대인의 경우 한 700만 명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 700만 명 중에 약 100만 명 정도가 모로코계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100만 명 살고 있어요. 예, 그렇죠. 100만 명 사는데 이스라엘하고 이 모로코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역사적으로 있는 것이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이게 이제 그 바벨론에서 무너질 때 이때 이스라엘에 살던 유대인들이 저 지중해를 타고 아프리카 북쪽 가서 모로코에 가서 많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에 살던 유대인들이 또 한 1400년대 후반쯤에 거기서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가지고 이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에 살던 유대인들이 어디로 갈까 하다가 그 지브롤타르에 바로 건너가면 모로코니까 이 일로 또 많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모로코에 한때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약 35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한 3천 명밖에 남진 않았는데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 갔다가 그 메샤리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중에 모로코 출신들을 또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집에 가면요 모로코 음식이 이렇게 맛있어. 그게 모로칸이라고 하는데 그게 모로코 음식을 많이 대접받고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에서 모로코는 또 다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이라도 당연히 모로코하고 알제리면 모로코 편을 들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스라엘이 지금 모로코하고 군사 협력 관계를 맺고 난 이후에 군사적 지원은 어떤 걸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북아프리카에서 준동하고 있는 이란 대리세력하고 이제 붙어야 되니까 이제 모로코에 뭘 제공하냐? 창과 방패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방패에 해당되는 게 뭐냐? 앞서 언급한 바라크 MX 방공망 시스템이죠. 반경이 150km에서 이제 알제리는 주로 어떤 걸 써요? 이란북이 있으니까 이란산 드론을 이걸로 이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알제리는 또 러시아에 또 지원을 받아요. 같은 공산 계열이기 때문에 그 러시아산 전투기에 대한 공군력에 대한 방공망을 또 이스라엘이 제공하고 있고 이런 방패를 딱 제공하고 있고요. 창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모로코는 방어자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부터 뭘 또 공급받았냐? 공격형 자폭 드론을 또 공급받았어요. 이게 좀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공격 자산도 이제 이스라엘도 받았고 그냥 이스라엘이 수출하고 끝 이게 아니라 현지에 블루버드 에어로라는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그 드론 공장을 이제 이스라엘이 지어준 것이죠. 거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의 자산을 자체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모로코가. 그래서 이제 군수 공급망 경쟁에서 이란과 러시아를 지금 압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로코가. 왜냐하면 현지 생산 공장 설립을 통해서 북아프리카의 이제 최대 이제 군사 맹주로 지금 모로코가 격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도움으로. 그래서 이거가 어떻게 보면 그 밸런스 오브 파워를 완전히 엎어버린 거죠. 그 모로코 주도로. 그럼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도 여기에 배팅을 계속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모로코하고 군사 협력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지중해 패권을 두고 여러 나라들이 서로 이제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도 연관이 있죠. 예, 이제 지난 뭐 계속 한 연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지중해에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터키하고 이제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은 동지중해 가스 그 동지중해 가스를 유럽으로 수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어딜 거쳐야 되냐면 서지중해를 통과를 해야 되죠. 이제 사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이제 동지중해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저 지역이 저 네모칸 친 게 저게 바로 이제 서지중해입니다. 저기를 통과하려면 감독이 얘기한 저 지브랄터 해협이 스페인하고 모로코 그 접나는 점 저기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동지중해에서 발생한 가스를 유럽으로 수출하려면 저기를 안정화시켜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수출길 경제 활황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모로코에다 이제 다양한 군사 자산을 투입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경제 활황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이게 핵심인데 이걸 결국은 저 모로코가 제2의 소말릴랜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이스라엘하고 저기 모로코가 연결이 딱 되는데 저 중간에 알제리아, 리비아, 이집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기를 이제 안정화시켜야 돼요. 근데 이집트는 뭐 약간 말 들었다 안 들었다 오락가락하고 리비아는 지금 터키가 좀 영향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저기서 또 한 버려야 되고 알제리아는 적대적이고 거기서 저 모로코가 이제 저기 지브랄 그 대서양하고 만나는 그 기점에 있기 때문에 저기를 이제 장악을 한 거죠. 발음을 잘하세요. 예. 예, 지브랄티. 예. 지브랄터 그래서 모로코를 저기 이제 장악을 한 건데 저기를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랬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모로코 동맹이 동지중해에서 서지중해를 완전히 장악하는 프로젝트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여주십니다. 예. 자, 그런데 그 모로코 바로 옆에 있는 그 알제리가 예전에는 그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식민지였다가 이 프랑스가 식민지를 이제 청산하고 알제리를 떠나긴 했지만 그래도 알제리는 이 프랑스 영향력 아래 있다가 그것마저도 이제 프랑스가 알제리에서 이제 손을 뗐어요.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알제리에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렇게 침을 흘리면서 지금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요? 예, 이제 프랑스가 이제 빠져나갔죠. 식민지였는데 2024년에 빠져나갔는데 그 알제리가 왜 빠져나갔냐 프랑스가. 근데 알제리가 또 그 막 식민지 배상 청구하고 또 막 한 몇십 년 동안 못 살고 그러니까 몰라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4년에 이제 프랑스 모로코가 외교 협력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럼 모로코랑 할래 하니까 또 이제 권력 세력 공백이 생기니까 러시아, 중국이 또 개입을 하죠. 왜냐면 요충지니까. 그 세력 공백을 맡겼는데 러시아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고립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 영권 분쟁 지역인 서사하라를 북대서양 유럽을 정조준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나토의 남부 전선을 위협하는 그 거점으로 삼고 있어요. 알제리를 통해서. 그래서 폴리사리오에 또 지원을 하고 있죠. 서사하라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데 러시아가 알제리를 통해서 폴리사리오를 지원하는 이 구도로 가는 거예요. 러시아는 이걸 가고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거 알제리에 군수병 무기만 수출한 게 아니라 또 얘네들도 자기네끼리 또 사막의 방패훈련이라고 데저실드 작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연례 작전으로. 그러면 여기에 러시아가 군수원 물자를 공급하는 것도 있지만 알제리 플래시리에다가 중국도 또 이제 개입을 하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밀테리 하드웨어를 공급한다면 이제 중국은 중국식 사이버 감시 공격 자산, 사이버 공작 자산을 갖다가 또 알제리 폴리사리오에다 공급을 하죠. 그게 이제 모로코하고 싸우기 위해서 서사하라를 갖다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면 저기 또 폭동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공작을 하기 위해서 초안전을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고 2025년 12월에 알제리는 중국의 민간 그 항공 우주 그 회사 디스페이스를 갖다가 유치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뭐 양국의 우주 항공 산업 강화, 뭐 디지털 시크로드에 갔지만 이게 서사하라 분쟁 유도를 위한 사이버 공작 기지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알제리는 서방하고 완전 척을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서방에 이제 러시아, 중국, 뭐 베네수엘라가 금융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이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별도의 금융망을 조직하자 해서 이른바 브릭스 개발은행을 출범시켰습니다. 알제리가.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의 대체 금융 수단으로 제공하고 있고 거의 뭐 이거는 뭐 미국의 어떤 영린을 건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 배후에 누가 거중 조정을 했냐? 바로 중국의 상하이 코퍼레이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제리는 북중러 이란의 악의 축, 북아프리카의 거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반대로 모로코는 약간 서구 진영, 서방 진영, 문명 진영, 그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같이 이제 이런 이제 대립점에 있습니다. 이게
매번 느끼는 건데요. 우리 조 기자님이 이렇게 그 국제 정세 얘기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결론은 항상 자원 전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원 전쟁. 그리고 이제 지리의 힘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미국이 체포해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베네수엘라하고 알제리아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가까웠어요. 마두로 체포, 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체포, 알제리한테도 굉장히 타격이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두로 체포가 그냥 단순히 미국 관점 안에 좁게 해석하면은 뭐 자기 앞마당, 뭐 서방구, monroe 닥트린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이거 한 방으로 그냥 급소를 다 때려버린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게 뭐냐면 이제 뭐 중국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베네수엘라의 그 마두로하고 알제리하고는 남남 협력이라고 서로 사우스 커넥션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폴리사리오 전선 아까 얘기했던 서사라에서 이제 분리독립 운동하는 게 공산 계열이거든요. 마두로도 약간 그 공산주의 계열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폴리사리오 전선의 프런트를 주요 지지자면서 정치적 외교적 자원과 후원을 제공하고 있고요. 근데 마두로 체포의 후방 효과가 뭐냐면 이제 저유가 시대에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61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베네수엘라 생산 원유가 이제 미국이 대신 팔아주니까 회복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알제리나 나이지리아 같은 산유국들은 이제 또 재정이 빵꾸나는 거예요. 가격이 더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경제전에서도 이제 확 몰려버린 것이죠. 그러면 알제리가 돈이 없으면 어떡하냐. 러시아 무기도 못 사고 뭐 중국 무기도 못 사고 뭐 이런 형태가 되고 팔리셔도 제대로 지원을 못 하는 거예요. 마치 이란이 경제난으로 대리세역 지원이 끊긴 거랑 똑같은 효과를 지금 그대로 중동에서 있는 걸 그대로 여기서 이제 북아프리카에서 실현이 된 거고 그 핵심 축이 그 혈도가 바로 마두로 그 체포 작전이었다는 것이죠. 이 외교 정책은 이거는 두고두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알제리보다 굳이 모로코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로코의 어떤 점에 이렇게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서사하라 지역이 이제 그 모로코가 이제 전 세계 이제 매장량 그 특히 인산염의 매장의 70%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자원 전쟁이라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럼 저도 인산염 잘 몰라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농업 비료에 많이 쓰인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그다음에 의약품, 금속 가공, 반도체 같은 거 뭐 이런 거, 세정제 이런 걸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식량 공급망이 좀 타격을 입었죠. 근데 뭐 우크라이나가 식량을 많이 생산하지만 러시아 비료가 또 그 시장 점유율이 높은가 봐요. 근데 러시아가 이제 제재에 걸리니까 이런 농업 비료 공급할 나라가 없는데 이 역할을 누가 하냐? 바로 모로코가 하는 것이죠. 미국한테는 굉장히 좋은 친구죠. 그리고 모로코가 이제 한방 해결해 주는 거. 두 번째는 광물 자원이 많아서 광물 자원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배터리 산업에 들어가는 그 광물 모로코가 다수 확보하고 있죠. 그러니까 히토류? 그 여러 가지 예. 니켈 뭐 이런 등등 뭐 제가 아는 거는 히토류밖에 없어요. 뭐 히토리도 뭐 다 포함되는 거니까 반도체 필요하고 배터리에도 공정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공급망을 다시 이제 부활시켜야 되니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파트너죠.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 뭐 반도체 이게 다 뭐냐면 결국에 AI 전쟁에 누가 우위를 갖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모로코가 핵심 거점 국가가 되는 것이죠. 이른바 반중 AI 식량 배터리 공급망 싸움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최천병이 이제 모로코라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금융 투자 허브를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감독님께서 쭉 이제 유대계의 역사를 설명했지만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가서인지 모르겠지만 금융을 잘해요. 아하. 금융을 굉장히 잘해요. 그 유대인의 흔적이에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금융 투자하고 비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 4.2%예요. 그러니까 다른 뭐 아프리카 하면 못 살고 맨날 뭐 투쟁하는데 모로코는 거의 뭐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아. 거기서만 유일하게 그냥 시장 경제도 하고 면서 하는 거 보니까 역시 이스라엘 피가 지나긴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족탈부국의 동맹 딱 군사 지원 해주니까 이제 격상이 되는 거죠. 산업 자원도 있고 군사력도 세지고 하니까 핵심 거점이 되고 미국이 우리랑 맺어야 될 관계를 발전시켜야겠다 해서 지금 무슨 주장이 나오냐면 미국의 이제 아까 이제 이유진 PD가 얘기했듯이 중부군사령부가 중동 북아프리카를 관여를 한다면 아프리카를 관여하는 또 미군 사령부가 있어요. 그게 아프리카 캄인데 그 본부가 지금 독일에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모로코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하고 지금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고 미국과 모로코를 연결하는 그 중간 매개체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맹도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된답니다. 제가 전 세계 참 많은 나라를 가봤는데
아직 가보지 못했으면서 꼭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면요. 어딜 것 같아요? 모로코? 아니, 스페인, 포르투갈이거든요. 그쪽을 아직 못 가봤어요. 근데 스페인, 포르투갈 갔다가 포르투갈에서 지브랄타르 해협 건너서 모로코로 그렇게 또 가보고 싶어요. 나는 그 모로코에 대한 환상, 자주 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은데 예전에 아주 그 감명 깊게 본 영화가 그 블랙호크 다운이라고 소말리아에서 그 미국의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이제 추락한 그 사건을 영화한 건데 재밌어요 영화 블랙호크 다운 소말리아 얘긴데 그걸 소말리아에서 안 찍고 모로코에서 찍었대요. 예. 오늘 소말리아도 그렇고 모로코도 그렇고 오늘 이스라엘 투데이에서 조현정 기자가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해서 괜히 연관성이 이렇게 지어지니까 더 이 모로코를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감독님 투어 패키지 하나 만들어 주시죠. 그럴까요? 예. 예, 같이 갑시다 한번.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